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법개론 수업입니다. 이번 주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기한 내에 그 동영상을 잘 숙지해가지고 출석 체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찍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찍고 있는데 오늘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예요. 이게 이제 강의를 3시간짜리를 촬영하고 나면 이걸 다시 또 다운로드 받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고, 이걸 또 인재정보 시스템인가 거기에 또 업로드 시키는데 또 뭐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은 제가 여유있게 드려요. 일주일 정도 드리니까, 그죠? 그게 오늘이 될지, 시작이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정도씩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니까, 그 기간 내에, 그죠? 빠짐없이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이후에도 강의를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을 수는 있지만 출석 체크는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기한 내에 해가지고 출석 체크를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뭐 할 거냐? 제 기억이 맞으면 이제 페이지로 따지면 485, 6, 487페이지, 487페이지. 자, 오늘부터 이제 소득세법 하는 거예요. 소득세법. 소득세법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부가가치세법을 했어요. 부가가치세법. 자,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은 완전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부가가치세법은 일반 소비세라고 그랬다고.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 그게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라고. 그럼 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야.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가 뭔데? 내가 벌어들인 돈이 있어. 벌어들인 돈이 있다고. 그리고 쓴 지출도 있겠지. 쓴 지출도. 그럼 벌어들인 돈에서 쓴 지출을 차감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아있는 나의 그 소득,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그게 소득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소득세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 소득세라는 것과 그리고 법인 소득세,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라고 표현 안 하고 개인이라는 말을 생략을 해서 소득세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법인 소득세라는 말에서는 소득이라는 말을 생략을 해서 소득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다시 소득세, 법인세는 결국엔 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부가가치세와는 완전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였다. 그죠? 자, 그 소득세를 보자. 자, 첫 번째 칸에 보면 뭐 저자주의래가 2023년부터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아직 2023년이 되려면 멀었어요. 자, 밑에 소득세의 개요. 소득세법의 목적, 좋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좋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 자, 밑에 2번에 과세 대상 소득.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고 이를 종합, 퇴직,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서 각 소득에 대한 소득 계산에 차별을 두고 있다. 자, 종합, 퇴직,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분류한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해가지고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표현해요. 분류과세. 근데 우리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종합소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종합소득. 그러면 종합소득은 도대체 뭐냐? 종합이라는 말이 있잖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얘기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소득 계산을 하는구나.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종합소득세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 종합소득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종합소득세라는 얘기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라는 이 소득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게 종합소득세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옆에 있는 퇴직과 양도소득은 도대체 뭔데? 분류과세라고 그랬잖아. 분류과세. 얘들은 종합소득처럼 합산을 안 한다고. 합산을 안 해. 합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들은
따로 계산을 하는 거라. 따로.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 걸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그래. 그럼 취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성격이 너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 종합소득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들이야. 그래서 매년 그 소득들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한다고. 근데 퇴직은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물론 없진 않지만 극히 드물겠죠. 그죠? 그러면 퇴직소득은 수십 년간 누적된 그 기간에 대한 소득이 한 번에 과세된다고. 양도소득은 토지나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주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인데, 그것도 수십 년간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수십 년간 그 소득이 점점점 불어나면서 그 누적된 소득에 대해서 한 번에 세금을 때리는 게 양도소득세라고. 그러면 종합소득과 차이가 나는 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수십 년간 누적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형태가 된다고. 과세하는. 이런 걸 우리는 세부담의 결집 효과다 그래요. 결집 효과.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성격이 수십 년간 누적된 소득에 대해서 한번 과세하는 거다. 세부담의 결집 효과라는 게 발생하게 된다. 그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제 감면해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돼. 그냥 공제 감면해주는 혜택이 많대. 즉,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똑같이 금액이 1,000만 원씩 발생했더라도 세금 계산이 다 다른 거라.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각각 별도로 보고 계산한다. 그걸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표현한다. 분류과세. 자, 뒤에 가면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잠깐 소개만 해줄 거예요. 우리는 종합소득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거다. 자, 책에 보면 밑에 표 있죠?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있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런 거 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종합, 퇴직,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를 우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들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 소득이 발생을 하면 다음 연도 5월 한 달 동안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더라. 근데 과란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죠. 저 뒤에 가서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잠깐만 해줄게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구린내가 나는 사람들. 너가 구린내가 나니까 세금 신고 좀 똑바로 해라. 대신에 한 달 더 줄게. 요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예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밑에 이제 계산구조. 소득세에 보니까, 법인세는 신경 쓰지 말고, 소득세에 보니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죠? 요 정도만 봐.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계산구조가 지금 다르죠? 그죠? 그 정도만 캐치하라고. 계산구조가 다르다.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거다. 이런 걸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표현한다. 분류과세. 됐죠? 자, 489페이지. 소득세 과세 방법 및 특징.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 방식이라 되어 있죠. 소득 원천세를 원칙으로 순자산 증가세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더라. 저 밑에 괄호 2번에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더라.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괄호 1번에 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세를 채택했다. 원칙, 소득 원천설이야. 즉,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세에 입각해 있다. 그럼 소득 원천설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른쪽에 일정한 재산이나 사업 등의 원천에서 계속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계속 반복성을 띠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이런 거 우리는 소득 원천. 소득의 원천이 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그게 소득 원천설이야. 그러면 법인세법은 어떤데?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세에 입각해 있다고. 순자산 증가세는 도대체 뭐냐? 자, 표 밑에 별표시 1에, 별표시에 동그라미 1번. 순자산 증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서는 일시 우발적 소득이더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 과세하는 거야. 즉,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무조건 다 과세 대상이 된다고. 소득세법은 계속 반복성을 띠는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대. 그럼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 원천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 있다. 위에 올라와서 표의 두 번째 칸에 예외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더라. 소득세법에서. 어떤 경우냐?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이 아닌 게 다 기타소득이겠죠? 아니, 안 그래요. 나중에 가서 할 건데, 자, 지금 소련말 잠깐만 하면, 기타소득의 소득세법상 정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에요. 열거되어 있는. 열거가 안 돼 있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나중에 합니다. 자,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계속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 우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해가지고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 있지만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그죠? 자, 밑에 괄호 2번에 열거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의 채택. 과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발전에 따른 신종소득을 법 개정 없이 탄력적으로 보차하기 위해서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교, 법인세법에서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이 얘기예요.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 방식. 아까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해 있댔지.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예외 없이 무조건 다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서 과세하겠다. 이런 걸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표현해.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예외 없이 다 소득에 포착이 되는 것들은 과세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과세하겠다. 이게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그러면 소득세법은 원천이 되는, 즉 계속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그 원천을 어떻게 파악할 건데? 열거주의 과세 방식.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서는 일일이 하나씩 다 열거해 놓고 있어요. 그걸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란다. 그러면 열거된 소득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이게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에요. 다시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고,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유형별 포괄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표현이 있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자와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들은 새로운 신종 금융상품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신종 금융상품에 따른 이자와 배당 성격이 있는 소득들을 일일이 다 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해놓고 있으면 신종 소득이 생길 때마다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열거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라니까 답이 없는 거지. 답이 없어. 일도 많고.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자와 배당, 사업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신종소득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굳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열거되어 있는 것과 성격상 유사하면 같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 이걸 유형별 포괄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밑에 과세 단위. 개인 단위 과세 방식이니까, 그죠?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되, 공동사업 합산 과세 시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단위 등으로 합산한다 돼 있죠. 그죠? 자, 과세 단위는 무조건 개인이에요. 개인. 과거에 부부 단위 합산 과세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부부 단위 합산 과세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와이프가 2천만 원을 벌고 내가 2천만 원을 벌면 합산자가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과거에. 근데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각 과세되는 거예요. 네 2천만 원, 내 2천만 원. 물론 저 뒤에 가면 조세 회피 목적의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제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고시생들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개인 단위 과세 방식이 원칙이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죠? 자, 490페이지 이제 과세 방법을 봅니다. 종합소득의 과세 방법.
종합과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자, 종합과세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다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가 있는데 두 번째 칸부터 보자. 분류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별도의 계산구조 하에서 개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분류과세란다. 퇴직,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한다. 분류과세란다. 됐죠?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분리과세 보자. 분리과세.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을 하면서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면 소득세 과세가 종결되는 과세 방법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다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과세 방법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 손가락 잠깐만 끼고 5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손가락 잠깐만 끼고 503페이지. 자, 503페이지. 503페이지에 로마자 1번에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나온다.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여기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어요. 지급자가 있다고. 소득을 받는 자가 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받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을 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급한다고 볼게. 100원을. 그러면 받는 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소득 100원이 발생했으니까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지. 그죠? 그런데 원천징수라는 개념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받는 자가 받게 되는 이 소득 100원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놔놓고 지급하는 거야. 그 세금이 25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25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5원을 떼놔놓고 실질적으로 75원을 지급하는 거라. 지급을 해. 지급을 하고 25원 떼놓은 금액 있죠. 이 25원 떼놓은 금액을 지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한다고. 이런 걸 우리는 원천세 신고 납부라고 표현해요. 원천징수. 그리고 지급자가 받는 자에게 25원 세금을 떼놓죠. 이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표현해요. 그럼 도대체 이런 규정은 왜 있는 거냐? 받는 자가 소득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소득에 대해서 지가 세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자, 세금 신고 내일까지 해야 된다. 그럼 오늘 중국어로 하는 배를 알아볼 거거든. 떼일 거라고. 세금 징수를 못하고. 이걸 조세채권의 유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혹은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한테 떼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은 뭐 귀찮게 이런 걸 뭐 한다 하느냐? 뭐 한다 하기는 얘들한테 국가에서 의무를 줘놨어요. 원천징수 하도록. 그래서 얘들을 원천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이 원천징수 의무를 해태하게 되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라는 걸 부담하게 돼요. 가산세 문제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원천징수를 한다. 원천징수.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소득세법으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00원을 지급할 때 25원을 원천징수하고 75원만 지급을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받는 자 입장에서 이 소득 말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25원 뗀 걸 지급자가 신고 납부를 했더니 받는 자 입장에서 이 소득 100원에 대한 세 부담 그리고 세 계산 신고가 종결이 돼버렸대. 완납이 돼버렸어. 끝나버렸어. 이런 걸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면서 분리과세라고 표현해요.
이 분리과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됐죠? 됐죠? 자, 다시 돌아오세요. 자, 490페이지. 표의 첫 번째 칸, 이제 분리과세.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면 소득세 과세가 종결이 되는 방식으로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다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분리과세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런 것들이 있네. 됐죠? 구분을 잘하세요. 자, 밑에 4번의 특징, 누진세율의 적용. 종합소득, 퇴직소득 돼 있죠. 소득 재무매 및 납세 의무자의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한다. 어떻게? 6,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왼쪽에 과표 1200, 4600, 8800, 1억 5천, 3억, 5억, 5억 초과, 10억 초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오른쪽에 세율은 6, 15, 24, 35, 38, 40, 42, 4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은 어떤 표현이냐? 지금 우리 책에 보니까 1200만 원 이하는 6%라고 돼 있고 1200에서 4600까지는 15%라고 돼 있지. 만약에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6%를 곱하고 1200을 초과한 800만 원은 15%를 곱해서 더한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런다고. 됐죠?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세율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그죠? 1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냐, 토지 건물이냐, 2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냐,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냐, 그리고 대주주 양도분이냐, 장외시장 거래분이냐,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냐, 그리고 특정 주식 A, B에 해당하느냐, 따라가지고 세율들이 다 달라요. 뭐 비사업용 토지냐, 혹은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에 있느냐,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팔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가 세율이 다 달라져요. 세율이. 자, 그리고 괄호 2번 인적 공제 제도의 혜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부담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최저 생계비 면세 원칙에 따라 조세 부담 능력이 상응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일정한 인적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저 뒤에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소득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고, 추가 공제는 경로의뢰자 공제, 그리고 장애인 공제, 분야자 공제, 한부모 공제,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경로의뢰자 공제는 100만 원,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 분야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이렇게 공제해주는 혜택들이 있다. 저 뒤에 가서 정리해 줄게요. 자, 로마자 3번에 이제 납세 의무자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나오는데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이건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이 강의는 시험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부담스럽게는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끊었다 하죠.